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 전역을 울고 웃게 만든 단 하나의 구조 장면, 그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방영되자 사람들은 화면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 기술팀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늘 과잉 반응이라며 깎아내리고 기존 데이터와 매뉴얼만을 믿으며 오만했던 한 사내가 결국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었는데요. 도대체 그는 한국 기술팀에게서 무엇을 본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감동 스케치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아미나산입니다. 사우디 정부 소속 도시 인프라 안전감독관이죠. 55년의 삶 중 절반 이상을 콘크리트와 철골 사이에서 보냈습니다. 서류에 찍는 서명 하나가 수천 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였어요. 적어도 그날까지는 그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사장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수많은 보고서를 검토하는 일상이 저를 무뎌지게 했던 걸까요? 제 판단이 생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저희 나라의 큰 자부심이었죠. 여러 나라의 기술력이 한데 모여 사막 위에 현대적인 교통망을 구축하는 위대한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안전을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매일 수십 개의 설계도를 검토하고 숫자의 바닷속에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일이었죠. 중앙통제실에 앉아 여러 국가 출신 엔지니어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 권위는 점점 강화됐어요. 결국 마지막 판단권은 제게 있었으니까요. 그날 회의실에서 한국 삼성물산 팀과 마주했을 때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회의 시간은 이미 초과됐고 다음 일정도 빠듯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럽 팀 구간에 보조 격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지하수 흐름이 복잡하고 모래층이 불안정하다는 이유였죠.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의 풍경처럼 건조한 표정으로 그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과잉 설계로 예산을 늘리려는 시도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계산상 문제가 없습니다. 예비 격벽이라니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입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나는 걸 느꼈지만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이런 불필요한 회의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싫었으니까요. 제 말에 삼성물산 구조안전팀장 유지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탭하며 3D 모델을 보여주었죠. 서류상으론 안전해 보여도 실제 환경은 시뮬레이션과 다릅니다. 저희는 이전에도 비슷한 조건에서 격벽이 생명을 지킨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팔을 뻗어 화면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지하수 흐름 경로를 설명했죠. 솔직히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내심 회의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제 경험상 아시아 기술자들은 종종 현장 상황보다 이론에 치우쳐 과잉 설계를 주장하거나 반대로 실무에선 비용을 이유로 안전을 희생하곤 했습니다. 10년 전 자카르타 고층 빌딩 프로젝트도 그랬죠. 당시 아시아 현지 시공사는 계획과 다르게 자재를 바꾸고 설계를 단순화했고 결국 심각한 안전 문제로 몇 달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서구 표준만을 신뢰하게 됐고 아시아 기술에 대한 불신은 더 굳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유럽과 미국의 표준만을 신뢰하게 됐죠.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편견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날의 저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어요. 돌이켜보면 어리석은 편견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의 판단이라 믿었습니다. 결국 파란 볼펜으로 안전 문제 없음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유지연의 실망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지만 무시했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어깨를 으쓱했죠.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현장 관리자 칼리드 하니프가 물었어요. 감독관님, 유지연 팀이 단단히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젊은 칼리드는 항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타입이었죠. 현장은 데이터가 말하는 거야. 그들은 아직 감이 부족해. 커피를 마시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왠지 모르게 입 안이 쓰게 느껴졌습니다. 칼리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서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기색이 보였지만 제 앞에서는 감히 더 이상의 의견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 편견이 오늘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설마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건 아니겠지?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곧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격벽 하나 더 설치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서는 유지연의 진지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베개를 뒤집었습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직감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한 것이죠. 몇 주 후 한밤중에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벨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호텔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에서 깨어 화면을 봤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비상 연락망이 가동된 것이었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손가락이 떨려 전화기를 2번이나 놓칠 뻔했습니다. 하산 씨, 긴급 상황입니다. 메트로 3구간에서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급박하게 들렸습니다. 순간 온몸에 혈액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3구간은 제가 서명했던 유럽팀 시공 구간이었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챙겨 입는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에서는 오늘 아침 검토했던 설계도면들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차에 올라 현장으로 달려가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공포와 자책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계속 되뇌었죠. 내가 승인한 구간이다. 내가 사인했어. 서둘러 운전하는 동안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정부 관계자, 현장 책임자, 언론사까지 모두가 저를 찾고 있었어요.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린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차 라디오에서는 실시간 재난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아나운서의 긴박한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죠. 현장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혔어요. 모래먼지가 하늘을 뒤덮었고 경보음과 사이렌이 동시에 울려댔습니다. 붉은 비상등이 어둠 속에서 번쩍이며 현장의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더했어요. 응급대원들이 바삐 움직이는 가운데 저는 그저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건설 현장에서 사고는 늘 있는 일이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 서명이, 제 판단이 이 참사의 시작점이었으니까요. 누군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현장 조정관의 긴장된 얼굴이 보였어요. 하산 씨, 5명의 작업자가 매몰된 상태입니다. 칼리드 하니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어요. 목구멍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칼리드는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하던 젊은 현장 매니저였어요. 어제도 만났던 사람, 커피를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던 그 사람이 지금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아래 있다니 현실감이 없었죠. 손끝이 저려왔어요. 그의 진지했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유지연 팀이 단단히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그때 그의 우려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조정관은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머릿속에서 제가 격벽 설치를 거부했던 순간이 반복해서 재생될 뿐이었습니다. 유지연의 목소리, 칼리드의 표정, 제 서명 모든 것이 뒤섞여 고통스러운 소용돌이를 만들었어요. 구조장비는 이미 투입됐지만 내부는 열 누출과 가스 확산으로 접근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청백색 안전모를 쓴 구조대원들이 장비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진입할 수 있는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 가능성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 지식과 경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 현장을 책임진 유럽팀 책임자가 다가와 말했어요. 그의 얼굴은 지치고 패배한 표정이었습니다. 헬멧을 벗고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죠. 2차 붕괴 가능성이 높아 인력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구조를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현장 임시 막사 기둥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죠. 수십 년간 수많은 구조 현장을 감독해왔지만 이렇게 무력한 적은 없었어요. 머릿속으로는 5명의 얼굴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칼리드의 밝은 웃음이 가장 선명했어요. 그의 젊은 얼굴, 미래에 대한 꿈, 모든 것이 저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아래 묻혀버릴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입안에서 짠맛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내가 이걸 막을 수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거부했던 보조 격벽이 있었다면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유지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실제 환경은 시뮬레이션과 다릅니다. 그 말이 이제서야 진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서류상의 안전과 실제 현장의 안전은 다르다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제가 무시했던 진실 말이죠. 시간은 흐르고 붕괴 현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초기에 혼란이 가라앉고 이제는 묵직한 체념이 현장을 지배했어요. 구조대원들의 움직임도 느려졌고 무전기 소리도 줄어들었습니다.
열 누출과 가스 확산으로 내부는 점점 더 위험해졌고 2차 붕괴 가능성도 실시간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매 순간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위협받는 상황이었죠. 유럽팀은 구조장비 철수를 시작했고 현장에서는 누구도 구조 진입을 감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현장을 덮었어요. 구조대원들의 눈빛에서 포기와 체념이 읽혔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생명의 가능성 앞에서 모두가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정부 조사팀이 도착했고 그들은 재빠르게 현장을 둘러본 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냉정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어요. 아미나산 씨, 사전 승인자가 당신이었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한 어조였어요. 네, 맞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격벽 설치 제안은 왜 기각됐습니까? 그가 클립보드에 뭔가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펜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모든 질문이 저를 향했습니다. 마치 화살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죠. 감리 승인 보고서, 결제 서류, 기술회의 요약본 서명란엔 어김없이 제 이름이 있었어요. 아미나산, 이제 그 이름은 5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처참한 현장 앞에서 평생 쌓아온 경험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상황에선 아무 의미 없음을 깨달았으니까요. 경험이 때로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칼리드가 매몰된 위치는 구조 시뮬레이션상 가장 위험한 지점이었습니다. 그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물었더니 누군가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는 진입 금지 라인을 넘어가 동료의 낙하 장비 상태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던 그의 성격 그대로였죠. 그 이야기를 듣자 가슴이 더 아팠어요. 그때 내가 그냥 격벽 설치를 하자고 했더라면 헬멧을 벗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딱딱한 아스팔트가 무릎을 아프게 했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사람을 구조할 방법이 없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저를 알던 사람들은 아마 놀랐을 거예요. 항상 냉정하고 이성적이던 아미나산이 무릎을 꿇고 있다니.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저 한 인간이었습니다. 실수를 저지른, 그리고 그 결과를 마주한 한 인간이었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현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은 서서히 철수 단계로 들어갔어요.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져가고 있었죠. 그때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여러 대의 차량이 현장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추가 구조팀이나 정부 관계자인 줄 알았지만 차량에 새겨진 로고를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주황색 구조복을 입은 인원들이 빠르게 차에서 내리고 트렁크에서는 고도로 정비된 장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들의 움직임에는 절박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체계적인 질서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훈련된 특수부대처럼 각자의 위치를 잡고 장비를 준비했어요. 삼성물산 구조팀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왔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존재 자체였어요. 팀을 이끄는 유지연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구조 브리핑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우리는 해당 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발견했습니다. 열감지 데이터와 진동 시뮬레이션, 사전 구조 설계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펼쳐 3D 모델링된 붕괴 현장을 보여주었어요.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진입 경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유럽팀과 정부 측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구조 책임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미 구조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더 이상의 진입은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유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미 구조 포기 선언이 내려진 상황, 아무런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구조 허가를 기다리다 생명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강인함이 묻어났어요. 그녀 뒤에 서 있는 팀원들의 표정도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생명을 구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현장 관리자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삼성물산 구조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위해 훈련해온 듯했죠. 드론을 띄우고 잔해 지형을 3D 모델링하며 진입 가능한 경로를 실시간 계산했어요. 누군가는 특수 센서를 설치하고 또 다른 이는 소형 로봇을 돌무더기 사이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서 조그마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조용하면서도 체계적인 대응, 외부의 비난을 의식하지 않는 결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포기한 순간에도 그들은 끝까지 생명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제가 포기한 순간에도 그들은 끝까지 생명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구조대원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격벽 근처에 사람들 기척이 있다는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숨을 삼켰습니다. 그 구간, 바로 제가 격벽 설치를 기각한 곳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까요? 삼성물산 구조팀은 구조 진입을 감행했습니다. 열감지 드론이 포착한 신호를 따라 팀원들은 좁고 불안정한 잔해 속으로 들어갔어요. 팀원 모두가 방독 장비와 산소 공급 시스템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현장은 극한이었어요. 무너진 철근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작업, 붕괴 위험을 실시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며 고도로 계산된 경로로만 이동하는 모습이 전문적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의 헬멧에 달린 랜턴이 어둠 속에서 별처럼 빛났어요. 통신 장비를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는 긴장감 속에서도 차분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작업을 지켜봤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 보고에 유지연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어요. A구역 진입 완료. 안정성 확인 중. B구역 장애물 제거 중. 5분 소요 예상. 열감지 센서 수치 상승. 생명체 반응 확실합니다. 그 마지막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정말 칼리드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희망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가슴은 이미 기대와 떨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무전에서 흥분된 소리가 들렸어요. 이곳입니다. 생존자 확인. 격벽 설치를 계획했던 위치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 파편 더미 아래에서 칼리드 하니프가 발견됐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채 미동도 없었지만 매몰된 공간에 작은 에어포켓이 형성되어 있었고 산소도 일부 남아 있었어요. 그가 누워있던 바로 옆에는 무너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비껴져 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유지연은 즉시 현장 응급키트를 꺼내고 현장 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옆에선 의료 담당 구조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준비하고 칼리드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맥박이 약하지만 있어요. 바로 이송 준비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구조팀은 곧장 구조쉘터 인근으로 응급 대응 구역을 확장했어요. 마치 오래 준비해온 공연처럼 모든 움직임이 조화롭고 정확했습니다. 누군가는 산소 공급 장치를 설치하고 누군가는 생존자 수송 루트를 점검하며 또 다른 이는 무전기로 병원과 실시간으로 상태를 공유했죠. 이 모든 움직임은 반복 훈련과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정확히 실행됐어요. 구조팀은 계획에 따라 움직였지만 동시에 그 계획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뉴얼 속 문장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과 절박함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허리를 숙였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안도감, 죄책감, 후회,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였어요. 구조 거절 당시 제 서명이 담긴 서류가 손에서 흘러내려 땅에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날려 먼지 속으로 사라져버렸지만 상관없었어요. 그 서류보다 중요한 건 지금 칼리드의 생명이었으니까요. 살아있었어. 그 구간, 바로 제가 격벽 설치를 막았던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순수한 기적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확신에 찬 전문성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지연과 그녀의 팀은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왔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저는 구조 현장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몸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바닥에 흙이 묻고 눈가에선 말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 동안 안전감독관으로 일하며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어요. 그는 내가 괜찮다고 했던 구조물 안에 있었던 거야. 자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을 닦을 생각도 않은 채 그저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구조대원들이 여전히 긴장된 표정으로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생명을 구했다는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평생 첫 사과를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유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장비를 케이스에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선명했어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목이 메어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기술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숫자가, 계산이, 매뉴얼이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을 처음 해보는 것이었어요. 유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비난이나 승리감이 없었어요. 그저 깊은 이해와 공감만이 있었죠. 그녀는 이미 수많은 현장에서 그런 고백을 들은 경험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더 진정한 리더로 만들어주는 면모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당신이 설치하려 했던 격벽, 제가 무시했던 그것이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진실을 인정하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반성이나 책임 회피가 아닌 처음으로 배우는 사람의 자세로 내디딘 고개 숙임이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는 일이었죠. 유지연은 장갑을 벗고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산 씨, 우리 모두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이죠.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 그날의 저는 안전감독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크게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제 책상 위 구조 관련 파일을 모두 꺼내 펼쳤습니다. 호텔 방 바닥에 수십 개의 서류를 펼쳐놓고 밤늦게까지 검토했어요. 그리고 제일 위에 삼성물산 비상설계 구조 매뉴얼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제가 거만하게 거부했던 그 지식이 오늘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더 따르며 생각했어요. 제 삶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지금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윗사람이 아닌 배우는 사람으로, 평가자가 아닌 학습자로 변화하는 순간이었죠.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새로운 통찰력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사고 수습 이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통상적으로 이런 사고 후에는 관리자가 빠르게 철수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남았습니다. 배울 것이 있다고 느꼈어요. 병원에서 회복 중인 칼리드를 몇 차례 찾아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처음엔 마주하기 어려웠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가 저를 편안하게 했어요. 구조팀이 남긴 설계 문서들을 밤마다 복기했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디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닌 그 뒤에 숨겨진 사람 중심의 철학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현장 회의에서 유지연과 마주했어요.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셨습니까? 유지연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구조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공간을 살아갈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걸 목표로 설계합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수십 년간 외웠던 기술 매뉴얼과는 완전히 다른 언어였어요. 기술은 단순히 계산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지키기 위한 도구라는 거군요. 유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늘 최악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를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설계도면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벽은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니라 누군가의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처음으로 한국 기술이 왜 다른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장비나 자재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모든 설계를 진행했어요. 숫자는 그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죠. 이런 관점의 전환은 제게 충격적이면서도 신선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쓰고 있던 안경을 벗고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 같았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마음속에 결심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새로운 관점을 더하는 일이었죠. 그날 이후 내부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분주히 오가며 오랜 시간 고민해온 내용을 담았어요. 기존 구조 매뉴얼에서 생존 중심 사고 대응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삼성물산이 제공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위기 설계 지침 개편을 요청했죠. 제 전문성과 경험이 담긴 보고서였지만 이번엔 겸손함이 더해진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그리는 기술로 바꿔야 합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녘의 리야드는 조용했어요. 멀리 건설 현장의 불빛만이 도시의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그 불빛들이 이제 제게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책임자가 아닌 학습하는 실무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칼리드의 생존 사례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사고 이후 리야드 시공 매뉴얼에는 한국식 비상격벽 설계가 공식 항목으로 포함됐습니다. 유지연과 함께 작업한 매뉴얼 개정 작업은 제 경력 중 가장 보람찬 일이었어요.
삼성물산이 사용했던 위기 시뮬레이션 체계, 훈련 프로토콜, 현장 대응 절차는 다른 시공사와 정부 부처에도 공유되며 국가 재난 대응 모델로 재조명됐어요. 처음에는 저항하던 현장 관리자들도 점차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생존자 칼리드는 이후 여러 기술 세미나에서 직접 자신의 구조 경험을 증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컸어요. 그들이 만든 건 단순한 격벽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을 살아 돌아오게 만든 통로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칼리드는 이제 더 이상 현장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대신 안전교육 강사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죠. 그의 강의를 들으러 갔을 때 강의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저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리야드 시청 기술 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와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제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나눴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만든 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어떤 이들은 격려를, 어떤 이들은 질문을, 또 어떤 이들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날의 구조 기록은 이후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시청률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콘텐츠가 됐어요. 영상 마지막 장면에서 복구된 메트로 구간을 칼리드가 딸아이의 손을 꼭 잡고 열차에 오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이 길은 단순한 터널이 아닙니다. 생존의 기억이 흐르는 길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기술이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은 그 순간을, 때로는 가장 오래된 경험과 고집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오늘은 무엇을 새롭게 배울까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칼리드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리야드 메트로는 이제 완공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요. 이 구조물은 단순한 콘크리트와 철골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 서명 하나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니는지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유지연과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가끔 이메일이나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고 기술적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도움을 청하는 게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가끔 밤에 그날의 기억이 악몽처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먼지 속에 갇힌 사람들, 제 서명이 담긴 서류.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 뒤에 희망도 함께 따라옵니다. 실패에서 배우고 그 배움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과정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깨달음이죠. 지금의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때로는 가장 큰 실패가 가장 값진 교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기술이 남긴 건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한 선택이었습니다. 감동 스케치북에서는 이런 감동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다음 감동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